친구들 안녕, 반갑습니다. 오늘도 한국사 시간이 돌아왔어요. 공부는 잘 돼가고 있나요? 자, 오늘은 삼국의 발전과 경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구려랑 백제 얘기를 주로 해봤다면 오늘은 신라 이야기와 가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은 작은 국가로 출발했던 삼국 플러스 가야가 점차 세력을 확대해서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는 스토리를 공부하고 있지요.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동명성왕 주몽 때 세워졌고, 그 다음에 태조왕 때 그 기틀을 다졌었죠. 우리가 태조왕 때 옥저를 정복했던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운조왕 같은 경우에는 백제를 세웠었고요. 고이왕 때 이 나라의 기틀을 다졌죠. 율령을 반포하고 관직과 관등을 청비했다. 그다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신라 같은 경우에는 박혁거세가 세웠다고 전해지고요. 초반에는 나라가 구석탱이에 박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발전이 느렸다. 그래서 박씨, 석씨, 김씨가 번갈아가면서 왕을 하고 왕도, 거서관, 차차웅, 이사금 이런 식으로 불렀지만 시간이 지나서 뇌물마립간 김뇌물 때 이르러서 김씨만 왕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대군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마립간이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 이후에 4세기에서 5세기 상황을 공부를 했습니다. 미천왕이 먼저 낙랑군을 없앰으로써 세력을 확장을 했고요. 밀려오는 고구려를 막았던 왕이 근초고 왕이었습니다. 근초고 왕은 마한을 정복하고 위쪽으로 올라가서 평양성 전투에서 고국 원왕을 죽이기까지 했죠. 그런 위기 상황에서 등장했던 사람이 소수림 왕이었지요. 태학을 설립하고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공인을 함으로써 고구려가 다시 솟아오를 수 있는 기틀을 다졌고요. 덕분에 광개토대왕이 등장을 했었죠. 광개토대왕에 대해서는 많이 공부를 했을 겁니다. 영토도 확장하고요, 연호도 사용하고요, 신라를 도와줬다라고 하는 기록이 아주 재미가 있었죠. 자, 이후에 장수왕 때 광개토대왕의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합니다. 특히 남쪽으로 많이 진격을 했는데 이를 남진정책이라고 하지요.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고 마침내 한성을 함락해서 백제의 계로왕을 죽여버렸던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자, 왕이 죽었던 백제, 한성을 함락당한 백제, 어쩔 수 없이 남쪽으로 도망가게 됐죠. 웅진으로 도망갑니다. 지금의 공주요. 여기서 동성왕과 무령왕이 상당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백제가 그나마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다. 동성왕은 밀려오는 고구려 세력을 막기 위해서 신라와의 나지 동맹을 강화했죠. 어떻게? 결혼을 통해서. 무령왕 같은 경우에는 지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지방의 22담로에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왕족들을 파견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본격적으로 오늘은 신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려 내려오는 고구려군을 막아서 신라의 과제는 무엇일 것이냐? 첫째, 고구려의 간섭을 벗어나기. 고구려의 간섭, 우리 광개토대왕 때 광개토왕이 신라 뇌물마립간 시절에 신라에 쳐들어온 일본군들을 몰아내 주었고, 그 이후에 고구려가 신라의 왕위 계승에까지 간섭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들 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고구려의 간섭을 이제는 신라가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들. 그리고 두 번째, 신라는 아직도 왕이라는 칭호도 쓰지 않았죠. 대군장이라는 칭호를 쓰고 있죠. 이런 것처럼 신라도 왕권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흐름이 이 시기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때 활약했던 왕들이 순서대로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이 되겠고요. 오늘은 이 두 명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증왕은 총 7가지 정도로 여러분 교과서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보면은 쉬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순장 금지. 순장은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하상조 춘추전국 할 때 상나라 때 먼저 한번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왕이 죽었을 때 신하들을 같이 묻어주는 거다. 같이 옆에 있는 도와주는 사람들을 묻어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경주에 있는 황남대총이고요. 이 돌무지 덧날 무덤을 발굴을 해보니까 가운데에 이제 유력자가 묻혀 있는데, 왕이 묻혀 있는데 그 주변에 하나, 둘, 어이구. 몇 명일까요? 그 주변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무려 10명이나 같이 묻어줬네. 그래서 이런 순장이 있었지만
지증왕 때에 이르러서는 이제 신라도 순장을 금지했다. 너무 그거 잔인한 풍습이다. 하지 말아라. 해가지고 신라를 순장을 금지를 했겠죠. 자, 두 번째 우경 실시합니다. 우경,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거죠. 소 한 마리는 농사 지을 때 인간 수십 명의 힘이랑 맞먹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소로 지으면 굉장히 농사가 잘 되겠지요. 그러한 우경을 널리 장려했던 사람이 지증왕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국호를 신라로 확정했다.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혼용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지난 시절에 사용하던 사르국 같은 명칭이 있었겠죠. 하지만 나라 이름을 명확하게 신라로 정했다고 합니다. 신라라고 한 나라의 뜻은 왕의 덕이 나날이 새롭고 새로울 신, 그리고 넓은 영역을 망라한다. 점점 영토가 커진다 라고 하는 거니까 지증왕 때에 조금씩 쭉쭉 뻗어나가던 신라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는 그러한 나라 이름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드디어 신라도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지겨웠겠어요, 그죠? 거서관, 차차웅, 이삭은, 마립간, 왕, 거서관, 차차웅, 이삭은, 마립간, 왕 맨날 외웠는데 드디어 신라 친구들도 이제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마립간에서 벗어나서요. 자, 우리가 이거 그냥 이름 외우는 거는 한 개도 안 중요해요. 이름 그냥 외우는 거는 신라말 단어 외우기밖에 안 돼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귀한 사람, 제사장, 연장자. 왕권이 안 강하죠, 그죠? 그런데 이제 대군장. 그나마 좀 강해지고요. 더 강해지면은 왕으로 간다. 그러니까 신라의 왕권이 강해지는 스토리. 신라의 왕권이 점차 강해졌다. 약한 것에서 출발해서 강해졌다라고 하는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어야지 거서관, 차차웅, 이삭은, 마립간 왕이 중요한 겁니다. 됐습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지방의 지방관을 파견했다. 이렇게만 써 있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관리를 보내서 왕이 직접 지방을 통치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대군장 시절에는, 마립간 시절에는 대군장이 있으면 못 도 있겠어요. 그래서 소군장도 있겠죠. 소군장들이 있으니까 대군장이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마립간은 신라의 중앙 지역 경주 근처를 다스리기는 하지만 막상 저기 멀리는 또 나름대로의 군장들이 있는 거예요. 그쪽 동네는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 물론 신라에서는 마립간이 왕이 제일 마립간인 신라의 지도자가 마립간이 최고였겠지만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런 애들 다 없애버리고 왕이 일괄적으로 지방관을 파견해서 지방을 직접 통치했다. 왕의 명령이 지방까지 닿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세계사 시간에 진나라 때 진시황이 6개의 나라들을 다 통일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군현제를 실시해서 지방에다가 자기의 지방관을 파견을 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라를 일률적으로 자기의 통제 아래 넣었던 것처럼 신라 지증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방에 지방관을 파견함으로써 이제는 왕이 직접 지방까지 다 일률적으로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줬던 게 바로 지증왕 되겠습니다. 자, 그 지방관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누구냐? 바로 신라 장군 이사부 되겠습니다. 신라 지증왕 때 우리 우산국, 지금의 울릉도 플러스 독도 지역입니다. 여기를 정벌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독도는 우리 땅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지증왕 13년 섬나라 우산국. 그래서 지증왕 13년에 섬나라였던 우산국을 정벌하는 데 성공한다. 그 스토리를 보니까 역사책에 써있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증왕 13년에 여름 6월 달에 우산국이 항복해와 해마다 토산물을 곡물로 바치기로 하였다. 우산국은 강릉의 정동 쪽에 있는 바다에 있는 섬이며 혹은 울릉도라고 부르기도 한다. 땅은 사방 백리인데 지형이 험한 것을 믿고 항복하지 않았다. 이사부가 강릉의 지방관이 되어 이르기를. 여기다 지방관 나오죠, 그죠? 지증왕 때란 겁니다. 우산국은 사람들이 어리석고 사나워서 힘으로 복속시키기는 어렵지만 꾀로써 복속시킬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에 나무 사자를 많이 만들어서 배에 나누어 싣고 그 나라의 해안에 이르러 거짓으로 말하기를 니들이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이 사나운 짐승을 풀어서 밟아 죽이겠다라고 하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두려워서 항복하였다라고 삼국사기에 쓰여 있네요. 아마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나무로 만든 사자를 데려가가지고 위협을 한 거죠. 뭐 정말로 우산국 사람들이 사자를 보고 항복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단순히 힘이 아니라 뭔가 꾀를 이용해가지고 전략 전술을 활용해가지고 했다는 것이 이런 식으로 표현된 것이겠지요. 그래서 아직도
이사부가 지방관으로 있었던 강릉 지역 그리고 삼척 지역에 가면은 이사부 축제라는 것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스탑이 되었었는데 한동안 이후로 스탑이 되었었는데 2022년 드디어 다시 이사부 축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사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이사부 축제의 포스터를 보고서 이게 무슨 마크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미 역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이사부가 우선국을 정벌할 때 나무로 만든 사자를 이용했었기 때문에 그 고사를 생각해서 이 포스터에서 나무 사자를 활용을 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은 이제 또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많이 놀러 갈 수 있잖아요, 그죠? 동해안에 이사부 축제도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보면은 이사부 사자공원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사부 공원이면 이사부 공원이고 사자공원이면 사자공원이지 이사부 사자공원은 뭘까라고 고민을 하지 말고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배운 내용을 활용을 해본다면은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지중왕은 다 마무리를 했고요. 버풍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중왕 바로 다음 왕이 버풍왕이에요. 자, 버풍왕 때는 첫 번째 병부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병부 부서예요. 무슨 부서? 병사를 담당하는 부서. 이게 뭐 중요한가요? 하는데 자 생각해 봅시다. 병부가 설치돼서 왕이 군사권을 전부 다 장악하기 전에는 누가 군사권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래 맞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지방에 아직 여러 개의 소군장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애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군대를 갖고 있었을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없애버리고 왕 아래 일률적으로 군대를 담당한다. 병사들을 모아버린다. 군사권을 장악한다. 병부 설치되겠습니다. 나라가 발전하니까 나라의 시스템을 다지기 위해서 고대 국가의 법률이었던 율령 역시 버풍왕 때 반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도 공인을 합니다. 이 불교 공인 스토리가 상당히 재밌죠. 불교 공인에는 2차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차돈의 순교 이야기가 비석의 그 그림으로 나와 있고요. 이 그림이랑 관련된 내용이 역사책에도 잘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풍왕이 불교를 공인하려 하였으나 귀족의 반대로 쉽지 않았다. 귀족들이 새로운 종교를 반대하는 것은 버풍왕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나 일본 이런 나라 어딜 가도 있습니다. 새로운 종교는 왕이 들여옵니다. 보통. 왜냐하면 왕권을 강화하거나 나라의 어떠한 시스템을 다지기 위해서 들여오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기존에 있던 시스템을 위협하기 때문에 원래 있던 시스템에서 이득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 귀족들은 주로 반대를 합니다. 자, 이때 한 사람이 왕 앞에 나오니 그 사람의 이름이 이차돈이었다. 임금의 얼굴을 우러러 쳐다보고 엎드려 임금께 천천히 아뢰었다. 폐하께서 만일 불교를 일으키고자 하신다면 청하옵건대 신이 거짓으로 왕명이라 하면서 왕께서 절을 지으라 하신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신하들은 반드시 반대할 것입니다. 이때 왕께서는 바로 나는 그런 명령을 내린 일이 없는데 누가 거짓으로 왕명이라 꾸며대었는가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반드시 신의 죄를 추궁할 것입니다. 그때 바라건대 저의 목을 베어서 뭇 사람들의 분인한 논의를 진정시키십시오. 그러니까 결국에 이러한 스토리 끝에 2차돈이 실제로 얘기를 한 거죠. 폐하께서 절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라고 해서 절을 지는데 왕이 누가 그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너 왜 거짓말했어? 라고 하면서 이제 거짓으로 꾸며내어가지고 결국 2차돈의 목을 벤 거죠. 근데 목을 베었는데 베고 나니까 갑자기 목이 잘린 곳에서 피가 솟구치는데 하늘로 팍 솟구치는데 그 빛깔이 우유처럼 희었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꽃비가 팍 내리고 땅은 어땠어? 땅은 막 꽝 흔들리고 아까 볼까요? 예, 목을 자르니까 머리는 떨어지고 하늘에서 하얀 색깔 피가 미친 듯이 쏟아지고 꽃비가 막 내리고 땅은 막 흔들리고 정말 잘 남아있죠. 그렇죠? 실제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2차돈의 그런 희생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를 괴이하게 여겨서 다시는 불교를 헐뜯지 않았다. 그래서 그러한 2차돈의 순교, 종교를 위해 목숨을 잃는 건 순교라고 합니다. 순교를 통해서 불교를 공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 공인 잘 알아두면서 동시에 2차돈 이야기도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동글뱅이 4번 상대등 설치. 상대등은 무엇이냐?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귀족의 대표입니다. 자, 귀족들이 따로따로 힘이 있을 때는 왕권이 약할 때는 귀족들이 왕을 무시했을 겁니다. 야, 네 뭐 그래 왕 뭐 마립관 왕 뭐 왕권 뭐 세고 싶어? 뭐 그래도 나도 센데? 나도 귀족인데? 나도 신라의 대대로 잘 나갔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귀족들이 설치지 못하게 상대등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해가지고 귀족의 대장을 왕 바로 아래에다가 부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귀족 중에 제일 센 놈을 왕 아래 부하로 딱 설치를 해버리는 겁니다. 관직으로.
그렇게 되면은 귀족들을 장악을 할 수 있겠죠. 병부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이렇게 잘 나가니까 자기 스스로를 태왕이라고 칭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연호도 반포를 합니다. 연호는 우리가 잘 나가는 사람들만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 금관가야, 가야 연맹의 맹주였던 금관가야가 이 시기에 법흥왕한테, 신라한테 항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가야 스토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관가야 같은 경우에 지금 김해에 있던 금관가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웠던 스토리가 언제였냐면 광개토대왕 때 금관가야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광개토대왕이 신라 내불마립간을 도와줘가지고 일본군을 쫓아냈죠. 근데 그때 신라 경주에 쳐들어왔던 일본군들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냐면 금관가야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금관가야를 쪽으로 이동하는 일본군을 쫓아서 광개토대왕이 금관가야까지 가버려요. 그러니까 광개토대왕이 군대가 금관가야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때 금관가야까지 간 군대가 금관가야를 갔기 때문에 이 고구려군들이 금관가야에 들어와서 금관가야가 큰 피해를 입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라가 점점 쇠락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했던 가야 연맹이 흔들리게 되고 가야 연맹의 대장이 금관가야에서 대가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대가야는 지금의 고령 지역에 있는 대가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괜찮겠습니까? 학계에는 사실 지금에는 논의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금관가야가 광개토대왕의 그 지원 이후에 이제 쇠퇴를 했다라고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 이전에 이미 신라가 커가면서 낙동강 유역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을 하게 되면서 금관가야가 그러면서 대가야가 성장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일단 우리 교과서와 교육과정 내에서는 광개토대왕이 신라를 도와준 것을 기준으로 전기 가야 연맹과 후기 가야 연맹이 나뉩니다. 그러니까 전반기의 가야 팀, 후반기에 가야 팀 이렇게 나뉜다. 여러분이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가야, 고령 지역의 대가야, 되게 상당히 내륙 지역이죠. 원래는 이쪽 바닷가였다면은, 그죠? 이때는 대가야 같은 경우에는 기회를 잘 탔어요. 장수왕이 백제를 공격하고 나서 백제가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 혼란스러움을 틈을 타서 계속해서 서쪽으로 영토를 넓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진안, 임실, 장수, 남원 뭐 이름은 몰라도 됩니다. 이쪽 지역은 원래 전통적으로는 백제 지역의 땅입니다. 백제 동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지역을 최근에 발굴을 해보니까 대가야의 유물이 미친 듯이 쏟아지는 겁니다. 대가야의 유물이. 그럼 그것은 뭐다? 이 시기가 혼란스러움을 틈을 타서 대가야가 이쪽으로 많이 진출을 했구나. 서쪽으로 영향력을 확장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원래 가야연맹이 있던 거는 낙동강을 이용해 가지고 기존의 가야연맹은 물을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낙동강 신라가 김해 먹어버리면서 다 먹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낙동강이 아니라 새롭게 섬진강을 이용해 가지고 섬진강을 이용을 하면서 이 섬진강 하류를 이용해서 중국으로도 하고요, 일본으로도 하고요, 활발한 대외 교류를 펼쳤던 게 이제 후기 가야 연맹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기 가야 연맹의 유적을 보게 되면은 고령에 있는 대가야의 그런 고분군입니다. 산이 있고 산에 굉장히 많은 무덤들이 있지요. 엄청나게 많은 거대한 규모의 고분들이 연속해서 고분군을 이루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보이죠? 한 개를 보게 되면은 이 무덤 안에 가운데 제일 크게 왕이 묻혀 있고요. 그 옆에 보면은 딸린 무덤이 엄청 많습니다. 순장의 흔적이죠. 총 몇 개냐? 34명입니다. 34명을 왕 한 명이랑 같이 순장해 줬다고 하는 것은 그 왕의 힘을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대가야 지역에서 나왔던 토기가 하나 있는데 이 토기 귀엽게 생겼죠. 가운데 보니까 글씨가 써 있어. 확대해 보니까 여러분이 읽을 수 있을 겁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대왕이라고 써 있네요. 대왕. 그만큼 가야 사람들도 자신들의 왕권 강화에 자신감이 있었다. 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가야 같은 경우에는 대가야가 이끌었던 가야 연맹 같은 경우에는 혼란한 틈을 타서 열심히 서쪽으로 영토를 확장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섬진강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뭐 그뿐이지요. 나중에 백제가 다시 정신을 차리면 반격을 하게 되고요. 신라도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을 겪으면서 성장하면서 이제 옆쪽으로 미친 듯이 밀고 들어올 겁니다. 결국에 양쪽에서 공격을 당하면서 가야 연맹은 마지막까지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지는 못하고 가야 연맹 상태에서 멸망하게 됩니다. 대가야를 멸망시키는 진흥왕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거예요.
가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야는 크게 전기가야 연맹과 후기가야 연맹으로 나뉘어요. 전기가야 연맹은 금강가야 김수로를 시작으로 했던 김해 지역에 있던 거였고요. 낙동강 유역을 활용을 해가지고 뭐 철도 수출하고 많은 교류를 했습니다. 하지만 버풍왕 때 멸망을 하고요. 자, 광개토대왕이 쳐들어오는 거 기준이었습니다. 자, 후기가야 연맹 같은 경우에는 대가야가 중심국이었고요. 고령 상당히 내륙 지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물길을 찾았어야 됐죠. 자, 서쪽으로 영토를 넓히는 과정에서 새로운 물길이었던 섬진강을 활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백제랑 신라 사이에 껴 있었기 때문에 가야 연맹이라고 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중앙 집권 국가가 되지 못하고 진흥왕 때 멸망을 하고 말았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동시에 중앙 집권 체제 왕의 권력을 강화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증왕과 버풍왕 우리가 확인을 해 보았지요. 가야 연맹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야 연맹과 후기가야 연맹을 우리가 비교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중앙 집권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동성왕과 무령왕 때 어느 정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달았던 백제가 어떻게 활동했는지, 그리고 그 백제의 라이벌이었던 신라는 어떻게 활동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삼국은 어떻게 싸워가는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